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지었던 책이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했던 유명한 강좌 제목이지요.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은 이제 공리주의에 대한 책입니다. 공리주의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이제 그 방향을 이렇게 이것저것 논의해보는 그런 공리주의에 관한 철학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잘 들어봤던 것처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벽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최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아마 차선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그 담론을 담고 있죠. 그래서 공리주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공평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을 이렇게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상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고 일을 하고 프로젝트를 할 때 100점, 만점은 못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이런 것을 의논하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게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샌델 교수의 정의라고 하는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은 바로 그런 공리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는 겁니다. 아주 뭐 쉽게 예를 들자면은 그 비탈길에 차가 막 그냥 제동이 안 걸려 막 내려갑니다. 근데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다른 데 갈 수 없고. 근데 이쪽에는 보니까 2명이 밑에 사람이 있고 이쪽엔 만약에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2명 쪽으로 가면 2명이 다치는 거고 10명 쪽으로 가면 10명이 다치는 거죠. 그럼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하여튼 희생이 덜 나는 쪽으로 틀어야 되게, 어쨌든 선택이 없으니까. 이런 게 이제 공리주의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웃자고 하는 소리고 그런 방향,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되고 조금이라도 유익한 사람이 많은 쪽으로 생각하는 뭐 이런 게 이제 그 공리주의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그 공리주의는 세상이 공평하게, 그래도 가능하면 공평하게, 소수 특정인들이 다 장악하고 마음대로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고 공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지향하고 있죠. 똑같은 인격으로 똑같은 법으로 똑같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 이게 공리주의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에서 강조하는 그 단어가 바로 정의, 저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그야말로 공리주의의 이제 그 핵심 단어라 볼 수 있게, 저스티스가.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정의라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바로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이번에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이클 샌델은 그 공리주의를 이렇게 이 책에서 쭉 설명해 주면서도 이제 공리주의가 이제 약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이쪽으로만 가게 되면 또 그런 그 잘못된 그 결과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10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 2사람, 3사람 중요한 걸 막 무시해 버리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이 10사람을 위한 길이 반드시 2-3사람을 이 말살을 하고 이 사람들은 불이익을 주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케이스를 막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쭉 이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이 책 정의란 무엇인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정의, 저스티스라는 것은 공평, 평등하고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평, 평등. 그런데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의하면 뭘 생각할까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익숙하고 좋아하는 정의는 뭡니까? 그 악인이요, 정의의 칼날을 받아라, 그거 아니겠어요? 악당이 그냥 확 주인공한테 제압당하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정의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장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행패 부리는 불안당이 있다고 내가 마음대로 그 해버리면 나는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또 이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다고 해서 나도 때렸어요. 그런데 한국의 법정은 이상합니다. 법정에 가보면 이 사람이 나 때린 만큼의 손해는 이 사람이 물어주고, 내가 이 사람 때려서 이 사람 다친 치료비 내가 물어줘야 돼요. 이 사람이 먼저 때렸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정의 실현이 좀 어렵습니다. 한국 법이 그래요. 외국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험악한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손들어 했을 때 손 안 들으면 총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도 나중에 보면 경찰관은 다 풀려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정의가 좀 실현이 잘 되기 어려운 여건이 많아요. 그래서 참아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나 이런 데서 악인이 응징되는 장면 보면 굉장히 속이 시원한, 그런 걸 굉장히 자주 나오죠, 드라마에서는. 현실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유럽에서 얘기하는 저스티스, 정의라는 개념, 특별히 이제 인도 유럽 계통에서 우리가 이제 정의라고 하는 저스티스라는 개념은 이 안에도 이제 유럽의 저스티스에도 뭐 악인에게 정의의 칼을 받아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저스티스, 제가 이제 영영사전 찾아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스티스 하면 이 저스티스의 기본은 법정과 관계된 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스티스는 판사를 뜻하기도 하고, 또 악인이, 범죄자가 결국 경찰한테 잡혀서 판사 앞에, 법정 앞에 서게 되는 거, 이걸 또 정의라고 해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법만을 가지고 판단되고 심판되고 또 판결이 나오는, 이걸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정의는 재판 용어, 그래서 이렇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심판받는 그런 내용의 비중이 더 많고, 물론 악인이 정의의 칼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모습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은 제가 영영사전 검색해 보니까 특별히 시적인 정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Poetic Justice라 그래서 시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시적인 정의도 저스티스 안에 포함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철학이나 또 공리주의, 마이클 샌델의 책 저스티스에서 다루는 정의는 공평, 공정, 공평하게 법률로서 동등하게 이렇게 사회가 나아가야 되고 개인의 인격이나 권리가 존중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서양의 정의의 주된 핵심 요소는 저울이에요, 저울. 우리가 법원에 가면 그 저울을 든 여신이 있죠. 그 천칭, 이 저울에는 뭡니까? 양쪽에, 이쪽이 100g이면 이쪽이 100g 똑같이 달려야 저울이 평평해지는 거죠.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판단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정의라는 말의 법률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어도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저스티스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인도 유럽어 계통에서 미슈파트를 보니까 이것도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래서 똑같이 저울 같은 용어입니다. 공평하고 평등하고 원칙대로 행해지는 거, 이거를 정의라 그렇게 봅니다. 특히 구약의 이제 아모스서라는 예언서에 보면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 주제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아모스라는 예언자도 바로 공평을 강조해서 하나님도 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도 의를 중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그 평등이 이 세상에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막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예요.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 제가 보니까
이 미슈파트라고는 히브리어가 어느 버전에는 공법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어느 버전에는 정의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 정의를 저스티스, 미슈파트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번역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정의라고 하기도 하고 공법이라고 하기도. 물론 공법이라는 뜻이 더 사실 맞습니다. 재판 용어니까. 정의는 왜냐하면 한국인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감성은 약간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 정의라는 건 뭡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불량배나 또 학교 일진 이 이제 까불다가 주인공이 이제 특수부대 전직 요원인데 다 정리하고 동네에서 조용하게 구멍가게 하는데 그거 모르고 불량배들이 또 학교 일진들이 막 이제 그 시비를 걸죠. 이제 결국은 주인공이 이제 참다 이 불량배를 응징하죠. 그걸 소위 우리가 참교육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교육을 할 때 이 장면, 시원한 장면, 이게 우리는 정의가 실현된다. 그런 의미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단체로 영화를 보러 많이 갔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제 생각해 보니까 30원씩 주고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영화 값이 200원 정도 했는데 단체로 가면 30원, 50원 이렇게 주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로 영화를 보러 가는데 항상 영화가 마지막에 악당이 주인공의 손에 이제 제압당하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오면 저 옛날에는 전부 박수 쳤어요. 그게 옛날 영화 보는 또 여러 가지 매너 중에 하나였습니다. 악당이 마지막에 당할 때 다 일어나서 박수. 저도 뭐 이제 장성에서 이런 생생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때가 1987년이었어요. 내가 이 년도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제가 그때 이제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도서관을 다니던 때였습니다. 1987년에 이제 영웅본색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바로 유명한 주윤발, 장구경이 나오는 영화죠. 근데 장구경은 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약간 알려져 있었는데 주윤발은 별로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 영웅본색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별로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팅이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인가 얼마 기간 동안 영웅본색을 공짜로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제가 도서관에 이렇게 가는데 앞에서 뭐 티켓을 나눠주는데 공짜로 이 영웅본색을 볼 수 있는 티켓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영화를 봤습니다. 세상에 주윤발이 그렇게 멋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이 주윤발 우리가 모두 존경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재산이 많아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 주윤발님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된 사람이죠. 그 당시는 무명이었는데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주윤발이 이제 장구경하고 주인공 형하고 이렇게 악당들하고 있고 주윤발은 떠납니다. 나는 여기 관여 안 해 하고 이제 배 타고 바다로 나가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결국 악당들한테 이제 막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끝나려고 하는 상황에 어떻게 됩니까? 주윤발이 딱 돌아옵니다. 배를 타고 기관총 뭐 이런 걸 달고 막 쏘면서 옵니다. 얼굴에 반창고 딱 붙이고 뭐 이렇게 이 성냥개비 같은 거 하나 물고 어떻게 됩니까? 막 악당들이 막 쓰러져 나가는데 그때 그냥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영웅본색을 며칠 동안 무료로 보여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흥행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다시 유료로 바꿨는데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봐. 지금도 영웅본색 보면 재밌습니다. 정말 정말 잘된 영화예요. 이 영웅본색에서 주윤발이 성냥개비를 물고 그 악당들을 제압할 때 모두가 박수치고 시원한 장면, 이게 바로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느끼는, 한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느끼는 정의라는 개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마이클 샌달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 또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정의, 또 우리 한국의 정당 이름 중에서 정의당이 있습니다. 이 정의당 이런 것도 똑같은 공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한 세상, 공평한 사회, 또
노동자들이나 정말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농부들, 이런 사람들이 고생한 만큼의 그 소득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지켜줘야 되는, 보장해줘야 되는 그런 사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게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저스티스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감성의 정의, 또 이제 그 저스티스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보통 이 책에서 말하는 정의는 차원 높은 정의, 차원 높은 정의 개념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세요. 자본주의로 인해서 이 사회가 잘 살고 또 부유하게 됐지만, 항상 보세요. 가장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거든요. 농부가 떼약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또 트럭 운전기사가 그 하루에 10시간, 20시간을 트럭으로 고생해서 물건들을 날려다 주고, 또 생산직에서 졸아가면서 때로는 막 다쳐가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또 지금 어떻습니까? 저기 우리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말이죠. 그 노동자들이 아주 싼 값에 물건을 만들어요. 옷을 만들고 그래요. 그걸 한국에다 팝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옷을 팔았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은 정말로 입에 풀칠할 만큼만 겨우 주고 풀칠도 못할 줄 몰라요. 그 모든 이익 챙기는 거는 중간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중간에서 주판 튕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수입을 다 그냥 장악합니다. 농부들은 그래요. 어느 해가 양파가 잘 됐어요. 잘 되면은 너무 양파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소득이 안 좋아. 양파 값이 막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 또 양파 값이 올라가. 그러면 농부가 또 부자가 돼야 되는데 안 그래. 올라가면 중간 상인들만 돈을 벌고, 또 양파가 풍년으로 많아지면 농부들은 별로고 중간 상인들은 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관리해 가지고 돈 벌고.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모습,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죠. 우리가 이 사회에 수많은 그 플랫폼들이 요즘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이 생겨나죠. 물론 그 플랫폼 사업자들은 좋은 아이디어로 이 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영업자들은 그 플랫폼으로 인해서 더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영업자들은 늘 빠듯하게, 또 옛날에도 빠듯해, 지금도 빠듯해. 다 여기저기 돈을 내주고 내가 수고해야 되니. 그런데 플랫폼 사업자들은 부자가 됩니다. 이게 사회의 모습이에요. 공평하지 못한 거죠. 바로 저스티스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내용이 마이클 샌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말하는 정의고, 또 한국의 정당 이름 정의당도 바로 이런 중요한 정의, 공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약자들, 최하위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당한 그들에게 대우가 있어야 되고 정당한 소득이 분배돼야 된다. 이런 게 정의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마이클 샌델의 책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평등 개념하고는 조금 결이 약간 다른, 물론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결이 좀 다른, 우리 한국에서는 악당을 참교육하면서 그때 느끼는 그 정의, 영어에서는 시적인 정의라 아까 그렇게 했죠. poetic justice, 시적인 정의, 드라마에서 나오는 정의. 그런 정의의 어떤 그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상당수 한국 사람들에게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이제 사랑받는 제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책이 돼야 되는데, 책 내용 전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이 책은 제목을 사랑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독 한국에서 이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세계 출판 역사상 이런 예가 없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이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약간 결이 다른 정의,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예요. 제가 판매 실적을 검색해 보니까 한국에서 2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인문학 책인데 200만 부는요,
최고 히트한 소설책도 이렇게 못 팔리는 거예요. 보통 작가가 10,000부 이상 팔리면은 기본 작가의 레대로 작가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작가의 책이 10만 부 팔리면 히트한 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책은 200만 부 인문학 책인데,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책에 나온 미국, 영국 여기서는 20만 부 정도도 안 팔렸대요. 20만 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나라가 커도 인문학 책의 입장에서는 많이 팔린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200만 부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뭐 저를 포함해서 이 책을 제목 때문에 산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사놓고 읽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어보면 전형적인 인문학 책이기 때문에 몇 가지 보다가 그다음 재미없거든요. 계속 학자 이름들, 철학자 이름 나오고 사회학자 이름 나오는데 뭐가 재밌겠어요. 그리고 또 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정의 얘기가 없어요. 악인에게 참교육하는 정의 없어요. 시적인 정의, poetic justice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로지 공리주의적인 내용, 가치 균등에 대한 거, 기회 균등에 대한 거, 또 계층 간의 평등에 대한 거, 또 인종 간의 평등, 뭐 또 공동의 공평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개인의 자유하고 마찰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다루고 있지, 우리가 좋아하는 정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우리가 좋아하는 사이다 맛 같은 악인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바로 공평에 대한 것, 평등 사회에 대한 것,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평등하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이 2000년대 초반인가 2010년경쯤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이제 붐을 일으켰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이 책에 대한 얘기 별로 없습니다. 다른 책들은 꾸준하게 그 사람들에게 언급되고 있지만 이 책은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아요. 이제 저물어 버린 거, 한때 유행이었다가 저물어 버렸죠. 그래서 그냥 그만큼의 가치로, 지금도 이제 전공생들은 이 책을 봐야 되겠죠. 이제 그 정도의 가치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하기를, 저자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알고 있겠죠. 한국 사람이 나의 이 공리주의적 이런 굉장히 깊은 생각들을 너무 잘 이해해줘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한국에서 어떤 여러 가지 한국 상황과 당시 여러 가지 계기가 맞물려서 이것이 이제 엄청나게 팔렸다. 본인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정의란 무엇인가는 당시에 한국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팔린 것은 책 제목이 너무 우리 한국 정서와 맞았고, 또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고 인기 강좌다 이렇게 이제 선전이 됐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한국인들의 많은 선택을 받았고, 또 몇몇 지식인들이 사고 또 하니까 덩달아 사게 되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책의 성공은 뭡니까? 한국 출판업계의 전설이죠. 또 출판업계뿐 아니라 마케팅, 또 카피라이팅,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마케팅 쪽에서 이 좋은 선례로 이제 전설로 남은 그러한 책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라면에는 신라면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나이를 울리는 신라면. 출판업계에는 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히트한 유명한 두 가지 상품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어쨌든 신라면은 세월이 많이 지나도 고주운하지요. 근데 정의란 무엇인가는 이제 그렇게 많이 우리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출판업계의 마케팅계의 성공 케이스로서 비즈니스계 통해서 모범 사례로 이제 정해져서 계속 연구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여건 속에서 많이 팔렸구나. 이 책의 내용은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평등한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 담론들, 또 공리주의라든지, 또 공리주의가 너무 이제 좋아지면 또 자유주의와 상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상충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런 걸 사회가 함께 조정해야 된다, 이제 공화주의적인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여러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이 돼요. 그래서 쉽게 읽기가 좀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뭐 그냥 전공 과목 수업 내용의 이 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엄청난 히트를 보니까 저도 책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 책의 사연이 부럽기도 합니다. 내가 쓴 책 사람들이 뭐 혹시 읽지 않더라도 그 내가 쓴 책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나중에도 그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인기와 흥행이라는 거, 이거는 그 사람이, 그 책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자질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이 부합해서 이루어지더라. 똑같이 중요한 건데도 별로 흥행되지 않은 거 많습니다. 영화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잘된 영화인데 흥행 안 된 영화 많아요. 대표적인 게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정말 저는 이런 영화를 1순위로 뽑거든요. 이런 위대한 영화인데 본전도 제대로 못 보았어. 또 지옥의 묵시록, 뭐 이게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 이런 영화는 어마어마한 영화인데도 본전 못 본 영화입니다. 오히려 이 영화를 만들려고 다른 그 영화 재밌는 거 만들어 가지고 돈 모아서 영화 만들고, 이 영화로는 재미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인 작품으로 영원히 남죠. 흥행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용만 좋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흥행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계는 바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좋은 제품이나 좋은 어떤 뭔가를 해내고 창출해내고 이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시키고 알리느냐, 이게 이제 마케팅의 요소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역시 정의란 무엇인가는 그런 마케팅의 모든 주변 여건과 함께 아우러져서 이런 놀라운 200만 부 넘는 흥행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또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흥행이나 인기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자세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수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조금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지면요, 이렇게 남들은 잘 모르는데 좋은 거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거에 굉장한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뭐 1000만 명이 영화를 보고, 그것도 좋은 영화지요. 그렇지만 10,000명도 안 봤지만은 정말 좋은 영화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책도 마찬가지고 노래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노래인데 아무도 모르는 노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그 좋은 인생의 그런 그 지식인들이 가는 아름다운 또 즐거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는 이런 요소로 한때 해프닝으로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한국 사람들은 분명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인해서 책을 산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전체적인 어떤 그 시대와 어우러져서 그 놀라운 흥행을 이룬 한 가지 역사로 남아 있는 것이며, 그 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깨달음과 의미를 오늘에게 남겨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